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과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 모두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폭동에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격화로 워싱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급증했고 곳곳에서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 봉쇄 해제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일선 과학자들의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살균 공기청정기에서 의료용 고글까지 분야도 다양한데요.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선 과학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소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합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란 기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 일수가 20일에서 25일로 예상돼 예년의 2배 수준이고 7월 하순부터는 강한 국지성 호우도 예보됐습니다. 날씨학 개론에서 올여름 기상 전망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도와 밀폐도가 높은 8개 고위험 시설은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권고 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밀폐도와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이 발표됐습니다. 8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위반 시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사업주는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정부가 이르면 3일 학교와 학원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등교 수업과 관련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 확진자가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도 확인돼 학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3일 학교와 학원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강화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수도권 내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돼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학원을 매개로 한 강사와 학생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육부와 지자체의 학원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학원은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후 3시 서울 목동 학원가. 막 수업을 시작한 대형 학원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들어섭니다. 층마다 돌아다니며 하루 2번 소독은 했는지, 방역 관리자는 지정했는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예방수칙 정화표 관련해서 네네 확인 좀 할게요. 네네. 대장 좀. 학원에 대한 현장 합동 점검이 시작된 겁니다. 이곳 목동 학원가를 비롯해 양천구에 있는 학원은 1000여 곳, 학생 수만 22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오가는 만큼 감염의 불씨가 어디서 살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누나가 확진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니던 목동의 학원 여러 군데가 문을 닫았고 여의도 연세나로 학원은 강사가 확진된 데 이어 수업을 들은 중학생 2명과 학생의 어머니까지 추가 감염됐습니다. 지난달까지 학원 관계자나 학생들이 감염된 사례는 모두 71건에 달합니다. 연세나로 학원 관련해서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그 6층을 폐쇄했고요. 방문자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함께 코로나 검사하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학업에서 뒤처질까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마음 한편엔 불안이 가득합니다. 여러 명이 같은 학원에 이제 모여 있으니까 항상 이제 걱정이 돼요. 고학년이어서 당장 입시 문제도 또 급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방역이나 관리 철저히 해주신다는 거를 믿고 일단은 이제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보내고는 있는데 사실 불안한 거는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확진자가 딱 나오면 계속 보낼 생각은 없기는 하죠. 교육당국은 오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이어가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에는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를 포함한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EBS 등 주요 교육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요금 무료화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이용 데이터 요금 지원도 이달부터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개학에서 등교 수업으로의 안정적 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4월에서 5월 모든 학생이 주요 교육 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달러화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를 32,115달러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2018년에 33,564달러에서 4.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마이너스 10.4% 이후 최대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원화 약세가 달러화 기준소득을 더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원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3,743만 원으로 전년인 2018년 3,693만 원보다 1.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명목 GDP와 환율 변화폭에 따라 3만 달러 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후에 1,250원, 60원 이런 정도가 환율이 연말까지 계속 된다고 하면 그것도 명목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되고 그런다고 하면 3만 불을 하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걸 상회하게 될 거다. 국민의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은 17,381달러, 2,026만 원으로 2018년 18,063달러보다 3.8% 감소해 2009년 마이너스 11.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65.5%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한은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 2차 추경 효과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흐름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마이너스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는 30조 원 이상이며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경의 규모를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 기본 방침도 내놨는데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 중심이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누구인지, 소득은 어떻게 파악할지, 보험료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고민을 통해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휴직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올해 3월에서 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자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대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참석은 한미 정상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G7 회의 일정 변화 등 유동적인 요소가 많고 중국과의 소통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미흡이나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으로 곤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대한 대로 9월에 G7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강조하면서 11월 대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G7 회의는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불참 표명으로 흥행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초청 수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위안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번 통화로 신뢰를 재확인한 것은 한미 관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G7 회의 일정이나 의제에서 유동적인 요소가 많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9월은 물론 11월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G7 회원국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회의 일정과 의제를 놓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 정상이 공공연하게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초청 대상으로 거론한 러시아의 경우 크림 반도 병합으로 국제 제재 대상이고 인도의 경우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올가을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한중 간의 긴밀한 소통이 민감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지만 한미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성과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G7 초청 수락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공간은 더 넓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각종 바이러스는 물론 신종, 변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까지 쉽고 빠르게 판독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공항이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쉽고 빠르게 감염병을 찾아낼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공항과 항구 등지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 감염병 외에 신종 혹은 변종 바이러스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리생 김유식 교수 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진 이중나선 리보핵산을 검출하는 방식에 기반을 둡니다. 저희 기술은 이제 특정 서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종, 변종 바이러스에도 이제 상관없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와는 달리 시료 준비나 핵산 증폭이 필요 없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쉽고 빠르게 판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포에서 RNA를 분리하거나 정제 작업 없이 감염된 세포의 용해액만으로 바이러스 유무를 검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리하게 현장형으로 디자인되어 이제 공항이나 좀 이제 공공 장소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능 감염병 진단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생체 거대 분자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전남 해남 지역에서 일어난 수십 차례의 지진에 대해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4월 26일 이후 28일간 7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전문가 회의를 열어 해남 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예측 상황을 논의한 결과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약 500m의 작은 범위에 밀집해 있어 큰 단층대가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반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현상과 흡사해 수십 차례의 소규모 지진을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이언스 취재 파일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제가 주제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난 1월 말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어느새 넉 달을 넘어섰습니다. 예.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는 물론이고요. 각 분야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연구개발 일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자들의 노력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소식이 떠오르는데 이 외에 또 과학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고요. 과학자들은 평소 자신들이 연구하던 분야에서 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곧바로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공기청정기가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20여 대는 이미 대구 지역 병원에 기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겉보기에는 사실 일반 공기청정기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한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이 필터 개발에 전념을 해오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춰서 실제 제품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감염병 재난을 서로 이제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마침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발족된 연구단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부한 항바이러스 성능을 갖는 필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자께서 의료진을 위해서 기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화면에서 잠시 봤지만 이 바이러스를 그냥 거르는 수준이 아니라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균 기능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필터의 핵심은 광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촉매라는 것은 빛에 반응하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촉매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기능을 지닌 특수한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이 유아나 소아의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나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까지 수십 분 안에 약 99% 사멸시킨다고 이 연구팀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병원 말고 가정에도 공기청정기가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에어컨도 그렇지만 공기청정기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광촉매 필터를 끼운 공기
공기청정기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기 정화가 주 기능인 일반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감염원을 즉시 파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 필터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이 소형의 공기청정기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필터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또 다른 기술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기술은 이 김서림이 생기지 않는 고글과 이 침방울을 튕겨내는 마스크입니다. 예. 이 고글과 마스크 모두 이 표면을 미세한 나노 구조로 만들어서 물방울이 맺히지 못하게 설계한 건데요. 일반 마스크와 비교해 보면 이 물방울을 튕겨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스크 표면에는 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미세한 섬유가 뾰족뾰족하게 나 있어서 물방울이 맺히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물방울을 튕겨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고글도 마찬가지로 이 미세한 돌기 구조를 사용해서 표면의 습기가 물방울처럼 형성되지 못합니다. 예,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 즉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방금 영상으로도 봤지만 물방울을 이렇게 튕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글 역시도 의료진에게 기증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글 역시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기증이 됐는데요.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정말 악전고투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하고 계셔. 아, 참 뭘 했으면 좋겠다. 계속 제 머릿속에는 뭐라도 좀 하자 생각이 들었고요. 현 시점에서 과학자로서 뭐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이 평소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지금 상황에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큰 도움이 됐었던 이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앱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모두 과학의 힘이었죠. 네, 맞습니다. 마스크 앱의 경우 일부 민간에서 먼저 개발을 하긴 했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런 공적 마스크의 판매처와 판매 현황 등을 담은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앱 개발이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정부의 정보 공개와 더불어서 거의 곧바로 수십 개의 앱이 개발됐고요. 포털 사이트까지 나서서 공적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개발된 코로나19 관련 연구 데이터를 모아놓은 한 플랫폼에서는 논문 약 8,000건과 특허 1,000건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 플랫폼은 코로나19 관련 뉴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시스템도 개발됐는데요. 이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대학 온라인 학습과 정보 출연 연구기관 또 공공기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850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빠르게 도입이 가능한 것들을 선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취재 파일 첫 시간에는 과학기술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도 빨리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를 앓는 중간 정도 증상 환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중등도 코로나19 환자 약 600명을 표준치료와 렘데시비르 투약을 함께하는 5일 프로그램, 표준치료와 렘데시비르 투약을 함께하는 10일 프로그램에 임의로 배정했습니다. 이 같은 임상시험이 10하루째 되던 시점에 경과를 살펴본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5일 프로그램에 배정된 환자군 중 76%가 의학적으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하지 않고 표준치료만 받은 환자군에서는 같은 시점에서 66%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에 걸쳐 표준치료와 렘데시비르 투약을 함께한 환자군에서는 70% 정도가 호전을 보였습니다. 길리어드는 치료 효과의 추세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숨지면서 촉발된 시위와 관련해 군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한 도시가 40곳 이상으로 늘었지만 통행금지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가용한 연방 자산과 군대를 폭동과 약탈을 멈추는 데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주가 자신의 지역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군대를 배치해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워싱턴 DC의 시위 장소가 된 백악관 정문 앞의 라파에트 광장에도 방위군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운운하는 트윗글로 촉발된 시위가 매일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이틀 동안 한시적으로 저녁 7시 이후에 통행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통행 금지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졌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하거나 해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He wants to help nobody. He's hiding right now in his house to avoid the issue, to avoid taking responsibility that 사건이 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통행 금지령은 이렇듯 미국 전역으로 확대돼 40곳을 넘어섰습니다. 시위 현장 주변의 상점과 건물들은 유리창을 합판으로 덧대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타깃 등 약탈이 된 상점들은 아예 일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코로나19로 2달여 동안의 봉쇄에서 벗어난 미국이 시위로 다시 봉쇄에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사건 시위 현장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수도 워싱턴 DC 도심 거리입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가 뒷걸음질하는 듯하더니 잠시 뒤 경찰과 충돌하며 잇따라 체포됩니다. 이처럼 시위가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워싱턴 DC 보건부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경제 재개에 착수한 이후 발병이 급증한 건데 전국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위장이 새로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ou turn on the TV and you see these mass gatherings that could potentially be infecting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리프 박사는 미국이 아직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염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확산세라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지역 사회 감염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위대 가운데에는 무증상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o they're exhaling with vigor. So we know that people without symptoms can spread this virus. And it's possible that in that circumstance, the COVID virus could be spread to others. 경찰의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사기 사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바깥 공기가 바이러스를 희석하는 만큼 감염성을 낮춘다는 분석도 있지만 시위 현장의 밀집도가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와 절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국제적인 보건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세계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와 국민의 강력하고 협력적인 참여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국제보건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민의 기여는 엄청났고 그것은 전 세계 공중보건에서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이 계속되길 원하는 것이 WHO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면서 미국은 WHO와의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곳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가 콜로세움과 바티칸 박물관의 문을 석 달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한 결과인데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지중해 주변 국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석 달 동안 문을 닫았던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마다 75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에 다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Si riapre un simbolo della città di Roma e un simbolo dell'Italia. È un segno, a mio avviso, di speranza di ricominciare anche bene.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입구에서 체온 검사와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루 출입 가능한 관람객 수도 제한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티칸 박물관의 6주간 청동문이 열리자 마스크를 쓰고 기다리던 관람객들이 입장합니다. 3개월의 봉쇄를 끝내고 역사의 숨결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Oggi è un giorno di festa, è un giorno di gioia e il significato che questa riapertura ha è un segno di speranza, è una bellissima speranza di ritornare a una normalità che 이탈리아 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13%를 차지하는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해 자국민의 여행 규제를 해제하고 유럽인들의 경우 격리 기간 없이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여름 관광 특수를 기대하는 그리스 또한 15일부터 한국과 중국, 독일 등 29개국의 관광객에게 격리 없는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위험지역 관광객도 입국은 허용하되 1-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국제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던 스페인은 다음 달 외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로 인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달 155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고혈압 환자에 대한 관리를 평상시처럼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 국가의 49%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42%는 암 환자, 31%는 급성 심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관련 치료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치료 감소가 많았는데 이는 주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배치되면서 진료 예약이 취소되거나 봉쇄 조치로 외출이 제한된 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원시 상태 세포인 역분화 줄기세포로 만들고 이를 다시 신경세포로 바꿔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파킨슨병 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치료를 통해 환자가 구두끈을 묶거나 수영 혹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와 달리 생명윤리나 면역 거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이용해 뇌질환 치료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육지 척추동물 500여 종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공동연구팀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대멸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100년에 걸쳐 진행된 수준의 대멸종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큰 영향을 받는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하나의 멸종 위기 종이 사라지면 같은 생태계의 다른 종들의 연쇄 작용을 초래해 멸종 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7개국가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창립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AI 논의 선도를 위해 지난달 28일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까지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관련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제협의체로 오는 6월 중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데이터 개방이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데이터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활용 방안을 민관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LG그룹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재를 발굴하는 LG AI 해커톤을 이달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가 제한된 기간 내에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대회입니다. LG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문턱 6월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올여름은 얼마나 덥고 또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여름철 기상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수도권을 비롯해서 일부 내륙 지방이 지난 주말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좀 덥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걸까요? 네, 동쪽으로 빠져나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 맑았고 일사가 강해지며 기온이 급격하게 오른 것입니다. 올해 5월에 보면 5월 초순 때 기온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5월 중순 이후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다음 5월 하순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제 여름에 접어듦에 따라 본격적으로 기온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첫 주 역시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32도까지 나요. 자, 기상청도 올여름이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 전국 폭염 일수가 20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평년의 2배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에서 25일로 예상돼 평년보다 2배 이상, 지난해보다도 열흘 정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여름에는 상층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러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중국에서 달궈진 티베트 고기압이 가세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는 상당히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여름철 폭염 일수가 예년의 2배 정도라니 올 여름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장마가 끝난 이후가 더 더워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은 보통 장마가 끝난 7월 하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형적인 한국의 여름 날씨인 고온 다습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기온이 높게 올라가더라도 그늘 안으로 이동하면 안 더운데 습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게 찌는 듯한 무더위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데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7월 하순부터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습도가 높다 보니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올여름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비는 얼마나 올지 궁금하거든요. 네, 장마의 시작은 6월 하순에서부터 7월 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나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 이외의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전망인데요. 7월 중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전망이고 7월 하순 이후에는 태풍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성으로 강한 비가 종종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은 장마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마도 우리가 마른 장마다, 지각 장마다 물론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별칭이 붙더라고요. 자, 이런 걸 보면 매년 장마의 특징이 좀 변화무쌍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장마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 특징은 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장마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장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거꾸로 장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 남부는 연일 폭우가 내리는데 중부지방은 해가 쨍쨍 비쳐 반쪽 장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반쪽 장마요. 또 평년보다 장마의 세력이 약할 때는 마른 장마, 유독 새벽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때는 야행성 장마 등 해마다 장마에 대해서 다른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네, 은근히 장마가 별명이 많네요. 이렇게 장마가 특징이 다양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장마의 별명이 이처럼 다양한 건 한반도 주변에 다양한 기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동쪽에는 한여름 폭염을 몰고 오는 북태평양 기단과 상대적으로 차가운 오호츠크의 기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서쪽에는 인도의 한대 기단과 중국의 한대 기단과 인도의 뜨거운 열대 몬순 기단, 북쪽에는 찬 극기단까지 한반도 장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마다 기단의 힘이 서로 달라 장마도 매년 그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군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이제는 장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네, 2009년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장마 예보가 사실상 그 여름철의 강수량을 알려주는데 어떤 실질적인 정보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름철 강수 형태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데는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여름철 강수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됨에 따라 장마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졌습니다. 불분명한 장마의 시작과 끝을 언급하면 국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반도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장마의 특징이 매년 달라지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장마가 시작 언제 할지 또 끝은 언제 날지 이런 것들도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여름이면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올여름 태풍 전망은 어떤가요? 네, 태풍은 해수면 온도와 대기의 상하층 풍속 및 풍향의 변화, 대륙권 중층의 습도 등 많은 요인이 충족돼야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인 작년은 한반도의 태풍 다나스부터 미타까지 모두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가을 태풍 3개를 제외하면 여름에 4개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여름은 평년과 비슷한 2개 내지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소보다 서쪽에 머물매 따라 작년만큼 많은 태풍이 상륙하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경로를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갈수록 그 강한 태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세계 기상기구 태풍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쯤에는 상위 10%의 강한 태풍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상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부터 태풍 예보에 최대 풍속 시속 194km를 넘는 초강력 태풍 예보를 신설하고 태풍의 유년기인 열대저압부의 예보 기간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강력 태풍의 과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초강력 태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동남아시아 그 국가들의 날씨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나 어떤 비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 철저한 출입자 관리와 거리 두기는 물론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칙을 어기면 사업주는 영업정지,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